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유럽 국가들의 실상을 보았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어떤가요? 빚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했죠. 그 결과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없는 개털 상태가 됐죠. 이런 상태면 경제 위기가 언제든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갖게 되죠. 국가와 국민이 부유해지죠. 정부도 따라서 부유해지는 거죠. 이전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뭐 그중에는 복지 정책이 있죠. 뭐 무상교육이건 무상급식이건 뭐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면 이제 부유해지는데 부유해지는 것도 정도가 있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발전 단계에 맞게 설계를 잘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전함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다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발전 단계에 맞지 않게 시행한다. 달리 얘기하면 빚으로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시행했던 복지 정책을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중요시해서 보다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뭐 복지와 발전이 전혀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대부분 다 시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와 국민이 부유해졌죠. 그러면서 시행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중요한 사건들을 봐야 되겠죠. 노무현은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이상한 짓을 했죠. 정부와 공공기관을 분해해서 지방으로 뿌리려 했죠.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이명박이 폐기하려는 시도는 했어요. 실패해서 그렇지. 노무현은 지역균형 발전을 핑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분해하여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은 폐기된 뒤 바른 정책이 새로 수립되어야 한다. 예전에 얘기했죠. 바른 정책은 뭔가요? 지역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도. 어떻게 발전시키나요? 국가 발전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했나요? 인재를 구하기 쉽게 해야 되고 금융이 잘 됐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그 지역마다 이제 특색에 맞게 정책을 또 수립해야 되겠죠. 우리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 정부들 간에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른 지역 발전 정책이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지. 아니 뭐 정부와 공공기관을 분해해서 뿌리면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다.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명박은 세종시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은 세종시를 교육, 과학, 기술, 과학, 기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자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뭐 이건 맞는 거죠. 내놓았다. 뭐 국가 전체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뭐 폐기하려는 시도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사실상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폐지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입니다. 이명박의 이와 같은 발언에 충청권 주민 단체,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촛불 시위, 삭발 단식, 성명 발표 등 집단 행동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연기군 사수대책위와 충청권 비상대책위가 있고 대표인사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명렬이 있었죠. 그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도 뭐 추진하면 추진하는 거죠. 뭐 당시 한나라당만 하더라도 180석에 육박했으니까 실패했을 땐 실패한 이유가 있겠죠.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원한사수를 강조했다. 박근혜가 반발한 거죠.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을 반대한 적은 없었다. 뭐 세종시 건설은 찬성했잖아요. 단지 이제 경제도시로 만들자. 교육도 잘 돼 있고 그게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충청도는 큰 혜택을 있는 거죠. 특별히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니까 산업도시를 만드는 거죠. 단지 국가의 생산성을 위해 정부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교육과 과학 산업이 결합된 첨단 도시로 만들자고 한 것이니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박근혜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노무현 정부의 엉터리 지역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박근혜 때문에 잘못된 거죠. 뭐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는 좀 완벽하게 진행하면 좋긴 좋은데 전국을 단위로 이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서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던 거죠. 이명박도.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뭐 폐기하긴 폐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산업도시로 만들겠다. 산업과 교육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충청도로서는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교육기관이 생기면 인재를 구하기 쉬워지잖아요. 또 산업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은 275명 중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은 최종 부결되었다. 부결되었어요. 당시 한나라당은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로 엉터리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폐기하지 못했다. 뭐 폐기한 게 뭐 거의 없죠. 뭐 이명박 정부 때. 이 사건으로 노무현의 엉터리 지역 정책은 계승되었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분해되어 지방에 분산되었다. 그 뒤로 이제 다 이상한 일들만 생긴 거죠. 뭐 국가적 낭비만 커진 거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그 뒤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타락하여 국가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의 정치에 몰두하게 됐다. 우리 지방에는 뭐 달라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기관이 뭐 달라. 그래요. 달라면 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달라 해야지. 교육기관을 달라든가 부산 같으면 해저터널을 뚫게 해달라든가 부산과 남부지방이 좋겠죠. 전국적으로도 좋겠죠. 당연히. 과거에 교육을 할 때 부산이 발전하니까 전국이 다 좋았지. 부산만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역은 산업을 육성하여 발전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정부 기관을 뭐 각기 찢어서 공공기관을 각기 찢어서 뿌리는 게 아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다. 인재 구하기 쉽고 금융이 잘 돼 있고 그런 건 기본이겠죠. 그것이 힘들면 노무현이 엉터리 지역정책을 폐기했어야 했다. 국민들을 설득해서 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이건 엉터리니까 폐기해야 됩니다. 국가의 생산성에 국가가 안 좋아집니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좀 이명박이 강력하게 뭐를 하지를 못하죠. 자기를 지지했던 절대다수 국민들 믿고 진행을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약했던 거예요. 성향이 그랬을 수도 있고. 실상 당시 절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의 지역 정책은 달성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헌법재판소도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이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관들도 한국인들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동한 거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속된 말로 하면 억지 부리지 말라는 말이었다. 충청도 주민들도 기대는 했겠지만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억지 주장을 해본 것이다. 또 이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 생각하니까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억지 주장이 실현되었으니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 뭐 폐기하고 바른 지역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끝났으면 문제인 거죠. 뭐 잠깐 기분 나쁘겠죠. 뭐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뭐 그래도 이명박이 제시한 안은 충청도에서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피해를 안 끼치면서. 하여튼 뭐 그래서 안 됐어요. 뭐 억지가 통해버린 거죠. 당시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일에 몰두했으면 선거에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각종 법들 뭐 재건축을 규제하는 법, 뭐 정부세 이런 거 다 폐기해버리고 야 필요 없어. 아파트를 한번 최대한 공급해봐. 서울시장 할 때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 판단한 거죠.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잃었다. 서울 시민들한테 노무현 지지를 잃었다 하지만 아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압승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명박은.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대패했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 엉터리 지역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국가의 생산성에 적합한 지역정책을 수립하였으면 선거에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한나라당 사람들은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죠. 왜 노무현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둬요. 그게 이제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과를 뒤집어 보니까 대패해버리죠.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너무 어떻게 했나요? 노무현이 철저하게 패배했죠. 열린우리당하고 노무현이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근데 소수가 목소리가 크면 어떤가요? 그게 다수 의견처럼 보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노무현 때 경제 사정은 좋았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세계 경제 분위기는. 근데 철저하게 패배했잖아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뭐 때문에 패배했나요? 그렇게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노무현이 패배한 건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부각됐던 게 부동산 정책, 뭐 지역 정책 이런 거겠죠. 갈라치기 정책, 뭐 지역주의 정치. 국민들이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폐기하라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더니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들은. 근데 특히 이제 그 당시 절대다수 국민들이 주목하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폐기하라고 뽑아놨더니만 200 국회의원 또 200석을 밀어주고 현 시대 정치인들은 선동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48년 이후 이승만 정부 때나 군사 정부 때나 민주당은 늘 선동 정치를 했지만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은 수많은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과 군사 정부계 정당에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선거하면 다 졌지 뭐 이긴 적이 언제였어요. 대패하거나 뭐 조금 따라 붙거나 뭐 그 정도였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19도 말했잖아요. 자유당이 압승한 거 맞다. 그 가짜뉴스로 뒤집어 엎은 거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뒤집어 엎은 거 아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물론 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뭐 부정선거는 늘 있어 왔는데 뭐 조그만 실수가 뭐 부정선거가 늘 있어서 그래요. 늘 그 문제가 되잖아요. 4.19도 마찬가지로 4.19 때도 1960년대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지만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는 없었다. 선거 결과를 뭐 증거도 없었다. 뭐 투표함을 교체했다는데 뭐 투표함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노무현과 문재인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과 지역 정책을 실시했고 빚까지 내어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지만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그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니까 패배를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뭐 승리한 쪽은 뭘 해야 되나요? 물론 그게 틀린 거면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또 맞는 것이고 그래요. 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의석수가 안 되니까 뭐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방은 의석수가 되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폐기하고 의원들 잘 설득해서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하고 또 국민들 설득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그대로 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당시 뭐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국민들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민주당이 집권해서 뭔가를 하면 한 절반 정도는 아 그게 맞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종시 특별법 개정도 보면 반대가 훨씬 많잖아요. 그 반은 상당히 많은 수는 어떤가요? 아 민주당이 맞는갑다 이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좀 그랬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괜히 제목 껍데기 정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소신이나 목표 같은 게 없죠.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김영삼이 집권한 이후부터 아 그게 맞는갑다 하면 따라가잖아요. 뭘 해도 2012년 8월 10일 이명박은 독도를 방문했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봐야죠.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독도 경비대와 주민들을 격려하고 방명록에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서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영토는 민감하니까 또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일본 패망 후 유엔과 미국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독도 영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언급했죠.
독도는 일본 땅, 독도는 한국 땅 이런 게 없었죠. 당시 이제 영토를 유엔과 미국이 결정하는데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 사회가 결정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이명박을 친일 인사라고 생각하던 일본인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제 반일 행보죠. 김영삼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한 것과 같은 거죠. 당시 일본 총리 노다 요시키고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외무 대신 겐바 고이치로는 즉각적으로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영토랑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하겠죠. 당시 자민당 의원이었던 아베 신조와 다카이치 사나이는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까 뭐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죠. 20대도 기억할 수 있죠. 그때 한 10대였으면 지금 20대 중후반 됐을 테니까 뉴스에 나왔던 거니까. 또한 이명박은 2012년 8월 14일 충북청원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오라고 했다. 통속의인령 같은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라며 올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아주 노골적인 반일 행보를 보였죠. 뭐 이렇게 반일 행보를 보인 적은 김영삼 이후로는 이제 처음이죠. 근데 김영삼도 반일 행보 오래 가지 못했죠. IMF 사태 터지면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살펴봤죠. 이명박의 반일 행보는 김영삼의 조선 총독부를 철거한 반일 행보를 계승했다. 이명박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영삼의 반일 행보를 계승했다. 군사 정부는 친일 정부였죠.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서 산업화를 하는데 큰 성공을 거뒀죠. 김영삼은 반일이었죠. 김대중은 뭐 반일을 할 수가 없었죠.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반일이었을 수도 있죠. 뭐 김영삼하고 크게 다른 인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명박은 반일이었던 거죠. 친일 정부였던 군사 정부는 경제 위기 때 일본의 지원을 받아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반일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경제 위기 때 일본의 외면으로 IMF 사태를 맞이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세계 톱 수준에 속하는데 경제 위기를 맞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조금 도와줬으면 넘길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조정 좀 하긴 했어야겠지만 더 어려웠던 시절에 군사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이명박의 반일 행보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경제동반자협정 협의가 중단되었고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도 중단되어 2015년 2월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래요. 이명박의 반일 행보는 매우 돌발적인 행위였다. 그래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대폭 확대하며 한국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그래요. 김영삼 때는 그래요. 그 군사 정부 때 큰 도움을 줬죠. 그리고 김영삼 때는 도움을 안 줬죠. 반일 행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명박 때는 사실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삽입받죠. 외환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통화스와프를 대폭 확대해줬다는 거예요. 또한 유럽발 경제 위기 때에도 일본 정부는 통화스와프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두 번 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명박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큰 도움 받았다는 거.
근데 이상 반일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상식 바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이러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명박의 행동은 상식 밖이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이명박의 이력을 알면 이명박의 상식 밖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젊은 시절 반일 감정이 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반일 감정이 있었죠. 대통령이 퇴임 전에 젊은 시절 꿈을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1964년 이명박은 한일 수교 때 반정부 시위를 주도적으로 한 경력이 있다. 젊은 시절 대학생 시절 때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반일 가지고서 반일 감정으로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통화 수화프로 관계도 좋고 도움도 받았고 관계도 좋았는데 그래요. 독도는 영토와 연관되어 있고 영토는 국가의 예민한 문제이니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하고 반일 행보를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독도를 가지고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독도보다 한국이 중요하지 뭐.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하고 반일 행보를 하지 마라. 그러면 이로우면 이롭지 해롭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군사정부 때 보라는 거예요. 친일 하니까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지. 뭐 포항제철 만들 때 기술 제공했잖아요. 제철소 만들 기술도 없었는데 한국에. 반도체 기술 일정 부분 전수했지. 또 자금도 지원했지. 투자해줬지. 일본은 항상 한국을 친일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친일 국가가 되면 되지 뭐.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종이 친청 반일을 했기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청이 일본에 패하자 고종이 친러 반일을 했기에 결국 러인 전쟁이 일어나 조선은 결국 식민지가 되었다. 계속 반일하다가 결국은 이제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막 전쟁 일으키고 전쟁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즉 고종이 친일 계획을 하였다면, 그렇죠. 고종이 군사정부처럼 친일 계획을 하였다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었고 식민지가 될 일도 없었다. 똑같다는 거예요. 군사정부처럼. 그렇죠. 갑신정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지 뭐. 군사정부가 친일 정책을 쓰니 일본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하며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큰 이로움을 주었다. 그런 거예요.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았으면 교훈을 얻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 친일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항상 일본은 그렇게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부터 그 반일 행보를 보면 한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반일 안 하고 뭐 친일을 하면서 뭐 교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열중하고 개혁에 열중하고 이러면 독도 문제는 일본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도보다 한국을 더 중시하죠 당연히. 그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많은 도움도 많은 지원도 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아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